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774명으로 또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 수도 64명 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에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병상 확충에 속도를 내고 오미크론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1월부터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단일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재감염자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의 경우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을 애초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준의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이 내년 3월로 앞당겨지는 건 내년 봄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놓은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남양주 한양병원을 지난 1일에, 해민병원을 6일에 각각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2곳 병원에 중증병상과 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19 치료병상 600여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평택 박예병원, 오송 베스티안 병원이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거점 전담병원을 계속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는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자영업자 등 국민의 생업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53회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치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재택치료관리기관을 기존 병원급 위주에서 동네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소 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의 증상 악화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지역 병의원에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아내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재택치료는 지역 단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외래 진료 개념의 진료체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생활치료소나 재택치료를 하면서 산소 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 고위험군 기저질환자의 증상 악화를 조기에 인지 못하여 환자 건강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 진료 체계로 진행될 것을 권고합니다. 방역 패스 확대 대상에 교회 등 종교시설이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경우에만 예배를 100% 볼 수 있지만 최근 종교시설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 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종교계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배 시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학부모 단체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학부모연합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백신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교육부가 준비 없이 전면 등교를 시행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 놓고도 백신 탓을 한다며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 뒤 서울시 교육청에 전면 등교와 방역 패스 추진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하고 교육부를 규탄하는 의미를 담아 근조화한 40여 개를 교육청 앞에 설치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자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은 자국 등에 대한 여행 제한을 비과학적이고 가혹한 조치라고 맹비난하고 백신 불평등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4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전보다 훨씬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200명 미만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탱주의 경우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재감염 사례도 이전 대유행 때보다 더 늘고 있다고 남아공의 한 보건 전문가가 전했습니다. And now the reinfections seem to be more common, which suggests that the virus may escape some aspects of the immunity that we have to induce to protect ourselves after we get infected. 이 전문가는 또 남아공의 확진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인 만큼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돌파 감염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다는 점은 재확인했습니다. But it appears as if the disease in those that have been vaccinated is relatively mild. So the message I think that needs to be out there is that if you can get vaccinated,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오미크론을 이유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대한 여행을 규제하는 것을 놓고 비과학적인 가혹한 조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선심 쓰듯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 아프리카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자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4기업에도 확대하기로 했고 이탈리아는 슈퍼 그린 패스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에도 왔고 전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의무화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This is how we put health and safety first, by ensuring that there is a vaccine mandate that reaches everyone universally in the private sector. 오는 27일부터 미국 최초로 모든 민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지금까지 1회차 접종만 하면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오는 27일부터는 기준이 2회 이상 접종으로 강화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생겼고 추운 날씨와 연말 휴가철 모임이라는 변수도 있다면서 뉴욕시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 타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안전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슈퍼 그린패스 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실내 음식점과 술집, 영화관, 오페라 극장,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축구 경기장 등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됩니다. Oggi in applicazione a quello che è appunto la normativa vigente si sta effettuando un controllo nei principali luoghi del trasporto pubblico locale. 이들 공공장소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증은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그린패스 제도의 기준을 더 엄격히 했다는 점에서 슈퍼 그린패스로 명명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홍콩의 호텔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격리돼 있던 두 여행객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잇따라 감염된 것과 관련해 공기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홍콩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대 연구진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신종 감염병에 게재한 논문에서 두 사람 중 누구도 방을 떠나지 않았고 어떤 접촉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음식을 받거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자의 방문이 열렸을 때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환자는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홍콩에 입국한 뒤 같은 격리 호텔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객실에 묵고 있다가 잇따라 오미크론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22%가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지난 2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의 어린이 확진자가 13만 3천 명을 넘어 전체 확진자의 22%를 차지했고 17주 연속으로 1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부터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는 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974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초 5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진행 속도를 높여 내년 3월까지 종료하는 계획을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6일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 8개월 뒤인 내년 6월에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애초 일정표가 당겨질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연준이 상황에 따라 축소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정말로 조정에 나선 것은 예상을 넘어선 인플레이션과 고용 회복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이번에 공개될 점도표에서 다수의 위원이 내년에 0.2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자산 매입 축소 종료 시점이 내년 3월로 앞당겨진다는 것은 연준이 내년 봄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놓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외 건전성 지표인 경상수지가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규모 자체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6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가 46억 1천만 달러 줄어든 수준입니다. 경상수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품 수지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45억 3천만 달러 급감한 56억 4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1월부터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단일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계 생계비를 차감한 월 소득이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어진 사람 등이 대상으로 이미 상환 유예 혜택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개인 연체 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캠코는 채권을 사들인 뒤부터 추심 유보와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체험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과 탄소 중립 교육이 강화됩니다. 교육부와 환경부 등 6개 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 중립 주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 환경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4년부터 모든 교과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 동아리와 독서 봉사 활동 등 기후 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텃밭과 학교 숲 가꾸기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시행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고교 학점제 등과 연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또 교원 양성대학의 탄소 중립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을 유도해 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교가 탄소 중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중점 시범 학교나 환경교육 체험관 조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의 결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은 현지 시각 6일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수년간 주주들과 대중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돼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위원회가 내부 고발자인 테슬라 전직 간부 스티븐 행키스에게 보낸 정보 공개 요청 관련 답변 서한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보낸 답변 서한에서 내부 고발과 관련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이것이 테슬라가 불법을 저질렀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행키스는 2019년 내부 고발장에서 테슬라와 자회사인 태양광 패널 업체 솔라시티가 주주들에게 건물 훼손에 대한 자사의 책임과 이용자 부상 위험성, 화재 가능성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등 다른 서방 국가가 동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선수단을 파견하지만 개회식과 폐회식 등 행사에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과 홍콩 등 개선 조짐이 없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인 셈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사키 대변인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어서 선수단 파견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올림픽 자체를 아예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felt it was the right step to penalize athletes who have been training, preparing for this moment, and we felt that we could send a clear message by not sending an official U.S. delegation.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동참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출범부터 준비해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이틀 뒤 개최됩니다. 이 행사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맞물려 중국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IOC 대변인은 현지 시각 6일 AFP 통신을 통해 정부 관계자와 외교관의 파견은 각국 정부의 순수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IOC는 이 같은 판단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랜튼 로버트슨 부총리 겸 체육부 장관은 현지 시각 7일 기자들에게 뉴질랜드도 외교적 수준에서는 올림픽에 불참할 것이라며 우리는 장관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10월 중국 측에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은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인권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더 큰 초점이 모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종류의 여행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계획이 단기 영향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출 평가 보고서 초안과 관련해 지난 3일 일본이 우리 측의 화상으로 브리핑을 했고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의 계획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지 우리 해역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어 브리핑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일 간 협의체를 가동해 정보 공유를 계속하고 세부적인 의견 교환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17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더라도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경미하다는 내용의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서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보온성과 멋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올겨울을 따뜻하면서도 개성 있게 보내기 위한 스타일링과 함께 과학으로 분석한 패션 상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사전적 의미로 몸을 보호하는 물건이면서 나를 나타내는 수단 옷.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 저의 가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요? 핏이요. 그냥 뭐 이렇게 핏이 이뻐야 전체적으로 이뻐 보이니까. 어울리는 색으로 입어야 조화롭게 보이니까. 색조합? 아무래도 온도죠, 날씨.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 날씨, 멋도 살리고 보온성을 살리는 방법부터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고 신체 단점을 커버하는 패션 팁과 여기에 숨은 과학 원리까지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어디 한번 나가려고 하면 입을 옷이 왜 없는 걸까요? 사도 입을 옷이 없는 건 지금 TV를 시청하고 있는 분 중에도 공감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입지 하는 고민을 덜어줄 패션 비주얼 디렉터이자 의상 디자인 전공 안현성 교수를 만나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창 꾸미고 옷에 관심 많을 두 여대생의 고민은 뭘까요? 저는 좀 키가 크고 골격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좀 더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고 좀 귀여워 보이고 싶은 그런 점을 채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저는 좀 키가 작은 편이라서 조금 체격이나 그런 게 좀 커 보이고 싶어서 조금 오버핏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의 고민 해결 가능한 거죠? 두 친구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형의 장점을 부각을 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감추려고 했던 게 가장 큰 좀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입고 온 옷들을 조금 다른 스타일링으로 제가 손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신에게 맞는 옷이 어떤 옷인지 유형별로 스타일링 해보자고요. 자, 우선 체형별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키가 작고 좀 왜소한 편인데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빅사이즈의 옷을 입고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왜소함이 강조가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한테 이렇게 약간 기장이 짧은 느낌의 아우터 코트를 입으시고 만약에 내가 스카프를 한다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세로선의 효과를 주면 훨씬 더 키도 커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선이 위쪽으로 향해서 포커스가 얼굴로 향하기 때문에 더 길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키가 큰 친구는 겨울철에 코트를 입으실 때 허리벨트를 매주면 가로선의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분할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벨트를 매시고 그리고 포인트가 될 만한 가방들을 좀 따로 들어주시면 시선이 분산이 돼서 키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스타일링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체형별 스타일링이 어떤 변화를 줄까요? 세로선은 키를 좀 더 커 보이게 하고 가로선은 큰 키로 가는 시선을 분산시켰는데요. 제가 키가 큰데 그 큰 키를 살려주시면서도 약간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고 전보다 확실히 왜소한 느낌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아무래도 딱 시선이 위쪽으로 가니까 네, 비율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이번엔 좀 더 날씬하게 보이는 패션 팁입니다. 잘 듣고 활용해보세요. 상체 비만일 경우에는 상체에 적당하게 카라를 이용을 하셔서 시선을 좀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수는 한 테일러링의 슈트의 느낌처럼 옷 자체가 선을 유지하고 있는 옷을 입어주시면 날씬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체 비만의 경우에는 H라인을 이용하셔서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실루엣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고 특히 비만인 허벅지 부분을 가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좀 더 날씬해 보일 수도 있고 키도 커 보일 수 있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패션 속에 있는 착시 효과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는 걸까요? 우선 패션에서 선의 착시는 크게 가로선, 세로선, 그리고 사선에 의한 착시로 구분합니다. 정사각형과 세로선이 있는 정사각형을 봤을 때 어떠신가요? 확실히 세로선이 있는 쪽이 훨씬 좁고 길어 보이죠? 그런데 세로선이 많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옷에서 너무 많은 세로줄은 세로로 가는 시선을 차단하고 가로로 유도의 부피감을 더 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로선 역시 어떤 위치와 두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선이 뚱뚱해 보인다고 하지만 여러 개의 가로선이 들어갔을 때 같은 수의 세로선이 들어가는 것보다 덜 뚱뚱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똑같은 굵기의 가로선일지라도 다른 의복과 대비가 클수록 가로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엔 퍼스널 컬러에 따른 스타일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스널 컬러란 사람마다 고유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는 쿨톤과 웜톤으로 나눠지는데요. 쿨톤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톤이라든가 흰색의 컬러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쿨톤, 웜톤은 가을의 황금빛처럼 이제 골드빛이라든가 브라운 이런 계통의 컬러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웜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쿨톤인지 웜톤인지를 알고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색을 입게 되신다면 훨씬 더 얼굴 빛이 환해 보이고 본인의 스타일링에 있어서 분위기도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한테 어울리는 색상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퍼스널 컬러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목에 우리가 핏줄을 보고 내가 좀 파란색에 가까운지 또는 초록색에 가까운지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울리는 색상 위에다가 본인의 손을 한번 올려보시면 내가 올려봤을 때 내가 훨씬 더 피부 톤이 화사해지면 그 색상이 본인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퍼스널 컬러가 궁금하다면 화면에 보이는 쿨톤과 웜톤에 손을 올려 비교해보세요. 어울리는 쪽이 자신의 퍼스널 컬러. 이처럼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맞춘 퍼스널 컬러 스타일 어떤가요? 그런데 요즘엔 패션에 인공지능이 만나 패션 트렌드를 분석해준다고 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패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를 활용해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모양, 색상 등 다양한 속성을 분류해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재질인지 세밀하게 분석하는데요. 패션 업체에서는 새 상품을 만들기 전 이를 통해 트렌드를 예측하고 디자인에 반영하기도 한답니다. 이번에는 겨울철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그럼 겨울에도 예쁘게 입고 싶은데 춥지 않으면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겨울철에도 멋있고 세련되게 옷을 입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레이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온성 있으면서도 세련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링은 3장에서부터 한 4장 정도까지가 적당해요. 왜냐하면 보온층이 이 공기층이 형성이 돼서 그 공기층이 보온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4장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너무나 옷 무게에 의해서 공기층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한기성이 있는 소재를 잘 선택하셔서 3장 정도 레이어링해서 입으시면 훨씬 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어요. 옷을 겹쳐 입는 레이어링으로 체온 유지와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데요. 이때 두꺼운 옷 한두 벌보다 얇은 옷 여러 겹이 좋습니다. 우리가 겨울옷을 구매할 때 기능적으로 우선시돼야 할 점은 보온성으로 이를 높이는 데는 물리적 요인이 따른다는데요. 겨울철 옷의 보온성은 소재 자체에도 있지만 원단이 만들어졌을 때 원단 구조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같은 두께나 중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보온성을 증가하는 물리적인 요인에는 우선 보온 성능이 좋다고 직접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열을 이동시키는 성질인 열 전도율이 낮아 열이 느리게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는 소재 고유의 성질로서 기술력으로 만들 수 없는데 대표적인 소재로는 캐시미어, 알파카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온성을 증가하는 또 다른 물리적인 요인으로는 한기성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한기성은 공기를 포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공기는 우수한 단열재로 한기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단열재를 가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한기성은 체온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겨울철에 많이 입는 패딩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한기성은 원단에 빈 공간이 많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신슐레이트와 같은 단열 소재가 개발되어 사용 중이기도 합니다. 보온성을 위한 물리적 요인은 생활에도 활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창문에 붙이는 단열 필름이 되겠습니다. 단열 필름을 잘라보면 이 같은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비닐막 사이에 공기 구슬이 있는 형태로 내부에 공기가 차 있고 외부에는 공기 구슬을 덮기 위한 비닐이 존재하는데요. 유리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열 전도율이 높은 성질로 여기에 단열 필름을 붙이면 열 전도율을 낮춰 단열 효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겨울에는 보통 패딩을 많이 입는데 패딩은 보온성을 위해 다양한 충전재를 사용하는 만큼 다른 외투보다 부해 보이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패딩도 날씬하게 입을 수 있는데요. 무릎을 가리지 않는 기장으로 다리는 더 길어 보이게 하고요. 풍성한 펄로 얼굴은 작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키가 큰 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의 퍼스널 컬러도 알게 돼서 저한테 맞는 컬러, 제 피부를 더 화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컬러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남은 겨울 동안 제 단점 잘 보완해서 멋지고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패션 팁 어떠셨나요?
앞서 알려드린 패션 속에 숨은 과학 원리도 잘 기억하셨다가 나만의 개성을 살리고 올겨울은 더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중 하나가 바로 메탄인데요. 그래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이산화탄소만큼이나 메탄을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메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세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메탄이라고 앞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열렸던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메탄을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회 결과에 대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번에 이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는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석탄 발전 중단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중국, 인도 등의 반대로 관철이 안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구 과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메탄가스 감축 약속도 모든 나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메탄 공약의 지지는 11월 19일 기후 및 청정공기연합의 강요회의에서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46개국의 장관들은 2030년까지 메탄, 불화탄소와 같은 수명이 짧은 기후 오염 물질을 크게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과 유럽 연합이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30% 줄이기로 제안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00여 개 국가가 메탄가스 감축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다만 주요 메탄 배출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또 인도 등은 찬성하지 않았죠.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내년에 열리는 당사국 총회 27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탄소 저감 또 메탄 감축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감축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나라들이 빠지면서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저희가 메탄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 물질이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메탄을 왜 줄여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온실가스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는 것이 메탄입니다. 네. 기후변화에는 그런데 오히려 메탄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8배 정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미 항공우주국은 올해 8월 24일에 메탄에 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메탄 분자의 수명은 이산화탄소 분자보다 짧다라고 일단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이야기는 메탄 배출량이 감소를 한다면 대기 중에 있는 메탄은 불과 10년 만에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즉 메탄의 양을 줄인다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고 즉시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한 100년이 지나도 배출된 50% 이상은 대개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메탄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이면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후변화 저지에는 아주 효과적이죠. 이번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메탄가스 감축 약속이 통과한 후에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죠. 네이처는 11월 13일에 레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 메탄 감축 약속은 단기적으로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짧은 기간에만 영향을 주는 단명 온실가스 배출은 오늘날의 총 지구 가열화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메탄가스 배출 감소는 지구 평균 가열화 속도를 빠르게 늦출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에 그 비교적 빠르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메탄가스를 줄이는 방법이었군요. 자, 조금 전 총회 결과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계 기상기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번 일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정말 완전하지는 않지만 메탄가스 감축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기상기구는 11월 12일이었죠.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세계 메탄 공약을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계 기상기구는 UN 기후변화 협약 협상에서 발표된 새로운 세계 메탄 공약 COP26은 강력하지만 수명이 짧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최초의 주요 추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계획을 아주 환영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아울러 이와 함께 매우 길게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또한 매우 시급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기후 위기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투라고 말하면서 모든 국가, 모든 도시, 모든 기업, 금융기관들은 지금부터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탈탄소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메탄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이유와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대기 중에 메탄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이제 이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오염이 2020년에 어떻게 지구 가열화를 증폭시켰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 보고서를 올해 5월 2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질소 또 메탄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2020년에 특히 많이 증가한 물질이 바로 메탄입니다. 네. 미 해양대기청은 전체적인 온실가스는 2020년에 약간 줄어들었는데 메탄 농도는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2020년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전년 대비 14.7 ppb 증가한 1892.3 ppb를 기록을 하면서 1983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는 것이죠. 네, 유난히 메탄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메탄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이제 메탄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지구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북극권의 영구 동토층이 빨리 해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서부에서는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원들이 북극 한대 및 취약성 실험의 일환으로 영구 동토층 해빙으로 인한 메탄 배출을 위성이라든가 항공기 또 현장 연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진은 탄소가 풍부한 영구 동토층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해빙하고 있고요. 이는 북극의 메탄 배출의 중요한 잠재적 원천이라는 것을 밝혀냈죠. 예. 과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지역의 토양은 지난 200년 동안 모든 인간의 활동에서 배출된 것보다 5배나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자, 역시나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급격한 메탄 증가에도 영향을 줬군요. 자, 그렇다면 메탄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에 따르면은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82%가 화석연료 사용 또 축산업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소와 양 등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에서 나오는 트림인데 되게 여기 한 30%, 또 농업 활동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약 30% 정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22% 정도입니다. 올해 5월에 미 해양대기청의 연구를 보면은 2020년에 인간 활동에서 배출된 메탄은 줄어들었지만 습지 등 생물학적 공급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양이 늘어났고요. 네. 대개 메탄 자연분해 능력이 떨어졌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은 올해 8월 14일 보고서에서 메탄의 가장 큰 자연 공급원은 습지다. 습지는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예. 메탄 배출의 다른 자연적 원인으로는 해양이라든가 흰개미, 식물, 산불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메탄 감축이 지구 온난화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메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탄가스 농도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은 전 세계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이오가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축이나 농작물, 물, 음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메탄 배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인데요. 네. 바이오가스는 유기 폐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자연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가스 시스템은 생산된 가스를 온실가스로 대기 중에 방출하는 대신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탄을 줄이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또 농업 분야의 메탄 발생에서 가장 큰 부분이 소가 내뿜는 트림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에르미아스 캐브레이 교수가 주도한 연구는 유구 식단에 약간의 해초를 가미해주면서 그럴 경우 소에서 배출하는 메탄 배출량을 82%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죠. 자, 이런 기술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결국 각국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메탄을 줄여나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26자 당사국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메탄이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국제 메탄 서약국으로서 국내 메탄 감축 노력을 위한 노력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약속처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좀 메탄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단 몇몇 국가에 해당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감축 노력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정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 반도체 제조 과정에 쓰이는 기술로 수소 연료 전지의 촉매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유성종 박사 연구팀은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는 금속 방막 증착 기술을 이용해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촉매인 금속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만든 촉매는 기존에 사용하던 백금 촉매보다 7배, 백금과 코발트 합금 촉매보다는 3배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금속 나노 입자가 필요한 모든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합성법을 개발함으로써 태양 전지와 석유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영화 속 투명 망토 제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메타물질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 정인 교수팀은 나노 구조체를 세공하는 기존 방법 대신 벽돌처럼 찍어 잘라내는 벌크 소재로 빛의 경로를 조절할 수 있는 벌크 메타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재를 이용하면 평면 방향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을 일반적인 굴절 방향과 다른 쪽으로 휘도록 할 수 있으며 파장대도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타물질 여러 개를 이어붙여 망토를 만들고 망토의 빛 굴절들을 제어하면 투명 망토도 가능해진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은 백내장이나 녹내장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남녀 3천여 명을 지난 1994년부터 2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백내장 환자의 45%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며 이들은 이후 10년 사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약 30% 낮았습니다. 하지만 녹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감소 효과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시각장애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면 신체와 정신 활동이 위축되면서 치매 발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서비스의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의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의 용량 확보를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장애가 발생하면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이나 운영 중인 SNS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사실과 원인,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달 10일로 시행 1년째를 맞는 이 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인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스타벅스가 제주도 지역의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없애고 개인 컵이나 다회용 컵 등으로만 음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회용 컵은 이용 후 반납기를 통해 반납하면 되는데 제주 지역 내 모든 매장과 제주공항 등에 다회용 컵 반납기 총 26개가 설치됐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제주 지역 모든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연간 일회용 컵 500만 개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내년엔 서울 내 모든 매장으로 이를 확대한 뒤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인해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앞으로의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시 한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방역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